100세 인생이 영광이 되려면 지난 봄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연을 한 적이 있었다. 내가 윤동주 시인과 한반에서 공부하며 윤형을 병아리 시인이라고 했는데 그가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면서 여러분도 이 다음에 어떤 인물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자라야 한다고 했다. 모두 놀라는 표정이었다. 며칠 전에는 지방에 강연을 갔다. 연사를 소개하는 사람이 내 나이가 99세라고 했더니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었다. 오래 산 것에 대한 축하와 영광스러움을 보내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장수는 모든 사람의 소원이며 주변 사람들의 축하 대상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나에게는 감사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을 정리해 보면 장수가 누구에게나 영광이며 행복일 수 있을까? 주변에 90세가 넘은 이들을 대하며 장수가 꼭 행복은 못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우선은 건강 때문이다. 건강 문제 중에서도 오래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것이 치매다. 90이 넘으면 치매기가 없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을 노인성 치매라고 진단해 본다. 늙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80대 후반부터 오는 이들이 있다. 강연을 하다가 내용이 줄거리를 이탈하는 것은 보통이다.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기도 한다. 때로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엉뚱한 얘기를 꺼내기도 한다. 평상시 같으면 입 밖에 꺼내지도 않을 자기 자랑도 하고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불만을 토로하기도 한다. 기억력도 그렇다. 최근에 있었던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 사건은 정확하게 기억한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건강하신지 모르겠다고 묻기도 한다. 아흔 고개를 맞으면 대부분 제발 치매에만은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치매가 심해지면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장수는 모두의 소원이지만 내가 잘 아는 선배인 교회 장로가 있었다. 90세를 한두에 넘기고 세상을 떠났다. 작고한 후 1년이 지났을 때였다. 몇몇 친지분들이 모여 그분의 큰 아드님 집을 방문했다. 일주기를 위한 모임이었다. 그때 비로소 아드님이 선친께서 치매로 2년여 동안 고생하셔서 가족들도 힘들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었다. 틈만 있으면 집을 나가서는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은 집을 지켜야만 했다. 할 수 없이 며느님이 직장을 휴직하고 시아버지를 돌봐야 했다. 아드님은 부인의 어려움을 알기에 퇴근 후 부인 대신 부친을 지키면서 도왔다. 가장 힘든 것은 어린 아들, 딸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었다. 2년 동안을 고생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시니 해방되는 듯한 생각마저 들었다고 얘기했다. 성격에 따라서 치매가 심한 사람은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이 장수했다고 해서 행복했다고 볼 수는 없다.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두 친구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나보다 2~3살 아래였다. 한 친구는 정신 상태나 기억력 등은 여전히 좋은데 신체적으로 쇠약하여 몇 해를 병원에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다른 친구는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다. 여러 해의 정신적 이상 때문에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몇 해 전 작고했다. 여러 친구들을 보면 신체와 정신 상태 이상 없이 건강히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가까운 친구였던 김태길 교수는 89세에 작고했다. 그는 마지막 반년 즈음에는 노쇠하기는 했으나 심신이 깨끗했다. 가정에서 편히 지냈고 병원에서는 2달 정도만 치료받았던 것 같다. 복받은 노년기였다고 축하해 주었을 정도였다. 노년기의 어려움은 건강만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내 책임은 아니면서도 슬하의 가족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 선배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공적도 남긴 분이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 감옥까지 갈 처지가 되니까 담보로 잡힌 마지막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나가는 노후를 겪어야 했다. 결국은 서울 변두리 새방으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비슷한 어려움을 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보다 더 힘든 일도 있다.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 정신적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짐을 져야 하는 때도 있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은 모두 같은 말을 한다. 내가 좀 더 일찍 죽었더라면 편했을 텐데 라는 고백이다. 내 후배 교수 한 사람은 20대 아들의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되는 친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는데 늙은 부친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 내 모친은 장수하셨다. 고향 친구들이 찾아와 120세까지 사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하면 싫다, 지금까지 살아오느라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20년이나 더 하라고? 나만 고생하면 모르겠는데 아들과 손자들을 위해서라도 갈 때는 가야지 라고 하셨다. 그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치에 맞는 말씀에는 틀림이 없다. 예로부터 고해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고 행복한 장수의 꿈을 단념하거나 포기하라고 권할 수는 없다. 장수에는 그 시간에 따르는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있을 것이다. 오래 사는 것이 고통뿐이고 무가치한 삶이라고 단념해 버리는 것도 옳은 일은 아니다. 100세가 되었다고 해서 더 오래 살고 싶다는 욕심과 의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성천 유달령 선생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기억난다. 수원에 선배 노인이 있었는데 98세가 되었다. 그 노인의 아들 친구들이 정초에 놀러와 세배를 드렸다. 한 손님이 백수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세배를 드렸더니 이전과 다르게 대답이나 덕담을 안 하시더라는 것이다. 이상하게 여겨 친구인 아들에게 세배를 드렸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걱정이 된다라고 했다. 아들이 뭐라고 인사드렸느냐고 물었다. 백수하시라고 말씀드렸다고 했더니 왜 그랬어? 1년만 더 살라고 들렸을 테니까 기분이 나쁘셨구만. 내년에 흰 백자 백수가 되시거든 이라고 알려줬다. 아들 친구가 실수했구나 싶어서 방에 들어가 다시 세배 드리겠습니다. 만수무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한참 엎드렸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그래 자네도 복 많이 받고 내년에 또 오시게 라면서 활짝 웃으시더라는 것이다. 장수 욕심에는 한계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다. 건강이 허락되고 인생이 즐겁게 이어진다면 죽고 싶은 사람은 없을지 모른다. 문제는 건강이다. 늙으면 건강이 제일이야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장수하는 사람들을 보면 40대나 50대부터 건강에 관심을 갖는다. 집안에 전통적인 유전적 질환이 있다고 해도 그 나이쯤부터 의료의 혜택을 받으면 크게 도움이 된다. 70 즈음 돼서야 의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그 시기를 놓치는 것 같다. 내가 아는 80대 가정의학과 의사가 있다. 여러 환자를 돌봐주고 있다. 그 의사의 말이다. 노인들의 건강은 마음먹기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 사람 생각과 다르게 젊었을 때 체질적으로 몸이 약했던 사람이 장수하는 경우가 더 많다. 항상 조심하고 무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력이 앞섰던 운동선수들보다는 체력이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강하게 살지 못해도 조용히 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내 친구인 안병욱, 김태길 교수는 나보다 건강과 체력이 좋은 편이었다. 안 선생은 자주 내 건강을 걱정해 주곤 했다. 나는 일찍부터 안 선생이 나보다 장수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김태길 교수도 나를 만나면 바람이 불어서 김 선생이 못 오거나 늦을 줄 알았는데 바람에 날아가지도 않고 제 시간에 도착했네 라면서 놀리곤 했다. 90을 앞두고도 자기의 테니스 실력은 모두가 인정해 준다면서 자랑하곤 했다. 나보고 바람에 날아갈 줄 알았다고 놀리는 사람은 여럿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다. 김태길 선생보다 내가 10년이나 더 장수하고 있으며 안 선생보다도 5, 6년을 더 일하고 있다. 한 가지 확실한 이유가 있다. 나는 일찍부터 병약하게 자랐기 때문에 건강에는 절대로 무리를 하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그렇다. 피곤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휴식을 취한다. 정신적인 일도 그렇다. 부담스럽거나 내가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는 일은 하지 않는다. 안 한다기보다 못한다. 건강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조심스레 살아왔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은 노후의 건강과 자신감 비슷한 상태를 유지해 주는 것 같다. 나는 건강의 표준을 누가 같은 나이에 더 많은 일을 하느냐로 삼고 있다. 지금은 나와 같은 나이에 비해서는 내가 일을 많이 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건강에도 앞섰다는 자부심을 갖기도 한다. 내가 나의 건강에 자신을 갖기 시작한 것은 50대부터였다. 그리고 70대를 넘기면서부터는 건강 때문에 주어진 일을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신도 가져보았다. 그렇게 된 셈이다. 지금까지도 건강 때문에 주어진 일을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나에게는 일이 첫째고 목적이다. 늙으면 건강을 위한 건강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건강이 목적이 되어버린다. 그러나 나는 신앙적 계기도 있어 이를 위한 건강이라는 책임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 50이 넘으면서부터는 일이 첫째고 일을 위해서는 건강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신체적 운동이 필요하며 정신적 휴식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신적 휴식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과 짤막짤막한 낮잠이 도움이 된다. KTX가 생기기 전까지는 부산, 광주 같은 곳에 강연을 갈 때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나는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잡으면 잠든다. 부산에 가서 눈을 뜨면서는 여기가 어디더라?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왔지? 라며 잠에서 깨어난다. 그 잠 덕분에 그때까지의 모든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지금도 기차를 타면 곧 잠부터 잔다. 서울에 돌아와 눈을 뜨면
새로운 기분이 된다. 나는 항상 강연을 해야 하고 원고를 써야 한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강연이나 집회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사색하고 원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바쳐야 한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과 정신적 휴식은 필수적인 습관이 되었다. 우리 집 옆의 야산은 언제나 산책과 사색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산책은 운동을 도우면서도 정신적인 생산의 휴식처가 된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대체로 내 주변에서 100세 전후의 선배들을 볼 때가 있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나이가 깊어지면서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버린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며 장수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욕심은 소유에 대한 욕망이며 가급적 많이 즐기면서 살자는 본능적 욕망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언제나 정신적 여유를 갖는다. 지혜롭게 휴식을 즐긴다. 독서, 예술 감상 등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워 얻으려는 정신적 기대를 갖고 산다. 그리고 장수하는 사람들은 100세를 앞두고도 인간관계를 잘 유지한다. 후배들과도 우정을 나누며 언제나 여유롭고 애정이 있는 인간관계를 지속한다. 화를 내거나 싸우는 일이 없으며 경쟁의식에서도 자유로워진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행복을 축하해준다. 아주 인간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성인다운 모습을 지니고 산다. 젊었을 때는 그렇지 못하던 사람도 너그럽고 여유로워지는 품위를 갖춘다. 나도 이제 곧 100세를 앞두고 있다. 신체적인 피로도 쉬 찾아오며 지팡이를 짚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최근에는 보청기도 준비해 두고 있다. 소리는 들리는데 말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보청기의 효능도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공식 석상에 갈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지방에서 강연 부탁을 할 때는 누구와 같이 오느냐고 주최 측에서 물어온다. 혼자 오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안 되며 사고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일을 계속하고 있다. 대학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강연을 하게 되었으며 최근에는 1년에 한 권씩의 저작 활동도 계속하고 있다. 피곤하고 점차로 힘들어지기는 하나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과 행복을 나눠줄 수 있어 행복하다는 감사의 마음을 잊지 못한다. 일할 수 있고 작은 기쁨과 도움이라도 베풀 수 있을 때까지 살고 싶은 것이 젊었을 때부터의 소망이었기 때문이다. 마디마디 빈틈없는 대나무처럼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대나무가 자라는 것에 비유하면 어떨지 모르겠다. 대나무는 마디마디가 단단하고 빈틈없이 자라야 한다. 한 마디가 병들거나 약하게 되면 그 마디 때문에 대나무 전체가 부실해지고 버림받는다. 인생도 그렇다. 학생 때는 가장 모범적인 학생이 되고 군에 가서는 가장 용기 있고 애국심을 지닌 군인이 되어야 한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책임감과 추진력을 갖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어른이 되어서는 신념이 있고 지도력을 갖춘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 늙었다고 해서 사회로부터 외면당하는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간단히 말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일과 사람을 대할 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행복의 주인공이 된다.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다. 피로와 어려움을 즐겁게 극복할 수도 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가족과 이웃은 물론 직장 동료를 배려해 주면서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행복의 닷줄을 스스로 끊어버린다. 서로 유해주고 사랑할 수 있다면 더 많은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다. 사랑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말은 정당하다. 사랑을 모르는 이기주의자는 참 행복을 스스로 포기하는 잘못을 저지른다. 앞에서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라는 말을 소개했다. 그 뜻을 밝힌다면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하고 위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다. 행복은 어디에 머무는가?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며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는 삶 속에 행복이 머문다는 해답에 도달한다. 사랑한다는 것은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무슨 일에서나 후회가 없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다. 상대방에게 전해받는 행복의 열매를 풍요롭게 하는 인생이 성공한 삶이다. 우리는 100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70만큼의 일을 했고 60의 능력을 지닌 사람이 60의 결과를 초래했다면 70의 결과를 남긴 사람을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60의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 성공한 것이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더 행복했는가 묻는다면 60을 남긴 사람이다. 앞 사람은 30의 결함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누가 더 이를 사랑했는가? 후자다. 그래서 넉넉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 때때로 주변에서 교양도 갖추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가정의 부부가 별거를 하거나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그들은 쉽게 말한다. 성격이 맞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져보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매력을 느끼며 단점을 보완해 갈 수 있다. 별거나 이혼의 원인은 성격이 아니고 사랑을 하지 않았거나 사랑할 자격을 상실한 데서 오는 결과다. 어떤 사람이 사랑을 못하는가? 이기주의자는 사랑을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상대방을 이용하면서 사랑으로 착각한다.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이기주의자는 성공하지도 못하며 행복해지지도 못한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만나는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되어 있다. 교육계에서 여러 사람을 대하다 보면 나보다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유명인이 아니라 평범한 주변 사람들이다. 오래전의 일이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그 젊은이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가난하게 자랐다고 했다. 초등학교는 졸업했으나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학교 입학을 포기했다. 옛날에는 이런 환경에 우수한 학생들이 사범학교로 가는 길이 열려 있었다. 국비생으로 사범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도 국비생이 되어 사범학교를 다녔다. 그리고 지방 초등학교의 교사가 되었다. 그 길밖에는 열려 있지 않았던 것이다. 교사가 되어 8년 9년의 세월이 지났다. 다른 친구들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진학해 사회적으로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평생을 초등학교에 바쳐야 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늦기는 했으나 직업을 바꾸기로 작정했는데
자기 판단이 옳은지 어떤지를 상의하러 나를 찾아온 것이다. 나는 그 젊은이의 장래에 경솔하게 관여할 수도 없어 생각을 정리하다가 선생의 문제를 내 생각이나 입장에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위치에 있다면 직업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일과 직업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초등교육은 전 국민이 받아야 하는 기본 교육입니다.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는 아직 초등교육의 전문학자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교육 전문가가 누구냐고 물으면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내가 선생의 위치에 있다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직업을 포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초등교육자나 전문가가 되어 국민교육에 봉사하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아직 선생 앞에는 걸어가야 할 백리길이 남아있는데 그 책임까지 포기하고 더 보람 있는 직업을 어디서 찾을 것입니까? 선생이 한국 교육계의 대표적인 원로가 될 꿈을 키우면 더 좋지 않겠어요? 라는 내 선택적 판단을 얘기해 주었다. 내가 바라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믿었던 때문이다.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선생이 그렇게 하려면 어떤 길을 밟아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할 말이 없었으나 나 같으면 당장 영어 공부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 초등교육에 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 선생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나는 20년, 30년 그를 잊고 지냈다. 긴 세월이 지난 후였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학교로 국제 우편이 왔다. 편지를 보낸 사람이 내 기억에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 편지를 뜯어보았다.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직업을 바꾸고 싶어 선생님을 찾아갔던 S입니다.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선생님은 진심으로 제자들과 학생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마음으로부터 제자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정성을 쏟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에 마닐라에서 아시아 지역 초등교육 전문가들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저도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생각이 떠올라 감사의 편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라는 사연이었다. 긴 세월이 지나 그 선생이 교육계의 원로가 되어 초등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위하는 교육자로서의 행복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이 행복이었네. 행복은 생활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에 복합성을 갖는다. 희망을 상실하게 되면 행복도 잃어버린다. 행복은 믿음과 더불어 공존한다. 서로 믿지 못하게 되면 행복도 떠나버린다. 행복은 평화의 밭에서 자란다. 증오와 투쟁을 계속하는 동안은 행복할 수가 없다. 자유를 빼앗는 것은 행복을 빼앗는 것과 통한다. 싸우면서 행복해지자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선한 목적을 말하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위선의 길이다. 이런 말을 종합해 본다면 행복은 생활관념이기 때문에 존재하기는 하나
어디에 무엇과 같이 있느냐의 해답을 얻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머문다. 그 사랑이 어려움을 동반한다고 해서 포기하면 사랑의 꿈은 사라진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고생은 더 큰 행복을 안겨준다는 생각을 전제로 사랑과 행복의 관련성과 위상을 살펴보았으면 한다. 5년 전의 일이다. 한번 잠들면 아침 6시가 넘을 때까지 숙면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날은 야밤에 깨어 90년의 과거가 나에게 있어 어떤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 그것이 내 한평생의 인생이었어 라면서 일어나 옆방 서재로 갔다. 불을 켜고 적었다.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에 대한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내가 20년 동안 살아온 고향 송산리를 떠나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을 때였다. 처음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집과 나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어머니 생각이 간절했다. 그날 밤 꿈이었다. 내가 대륙과 같이 한없이 넓은 들판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내 앞에는 오래된 기차 철로가 깔려 있는데 기차가 지나간 흔적은 없었다. 철로 서쪽 끝을 바라보았더니 한없이 먼 곳까지 이어져 있었다. 맞은편도 마찬가지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나는 이런 거리를 무한이라고 부르는가 싶었다. 그러면서 서쪽을 바라보았다. 한 여인이 커다란 짐을 머리에 이고 두 손에도 무거워 보이는 짐을 든 채로 내가 서 있는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차도 안 다니는 이 멀고 끝없는 길을 떠나지 말지. 목적이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여인의 그림자가 어느 사이엔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기도 했다. 도와주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어머니였다. 나는 울었다. 어머니, 이 먼 길을 또 이렇게 무거운 짐을 그 짐 하나는 제가 들어드릴게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정말 힘들다는 듯이 겨우 눈빛을 내게로 돌리면서 이것들은 내가 갖고 가야 할 내 인생의 짐이고 너에게는 또 내가 져야 할 인생의 짐이 있다. 나는 힘들어도 그대로 가야겠다. 면서 내 앞을 지나려고 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내어 울었다. 내 울음소리에 깨어났다. 꿈이었으나 한참은 가슴속으로 울었다. 생각해보면 무거운 짐을 지고 허락된 시간을 걷는 것이 인생일지도 모른다. 어렸을 때부터 부친에게 석가가 출간 이유를 들으면서 철이 없었으나 공감했다. 나는 천들면서부터는 아버지를 모시지 못했다. 38선 때문이다. 어머니는 오래 함께 모시고 지냈다. 그런데 남다른 고생을 하면서도 모친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불행하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다. 어머니는 70을 넘긴 나에게 유언을 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너와 온 가족이 함께 있어서 행복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지는 못하겠지만 내 척까지 떠나게 되면 집이 비게 될 것이 걱정이다. 가 마지막 말씀이었다. 눈을 감을 때까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행복했고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었기에 나는 행복했다. 모친과 나는 70평생을 사랑 속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모자 관계보다도 감사했다. 나는 학문적으로 업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그러나 학문과 진리를 사모하고 사랑했다. 그래서 행복했다. 나는 광복을 맞이하고 2년 동안은 북에서 살았다. 그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유가 목숨보다 귀하다는 걸 깨달았다. 내 초등학교 친구들 중에는 김일성의 외가 쪽 친척들이 있었다. 그중 강면석 군은 북에서 죽었다. 반공분자로 몰려 감옥에서 눈을 감았다. 시신을 집으로 옮겨다 옷을 갈아입히는데 나무 젓가락으로 만든 십자가를 옷 속에 품고 있었다. 칠골교회를 담임했던 김오성 목사는 그 십자가를 교인들에게 보이면서 예수님과 자유를 사랑한 순교 정신이라고 설교를 했다.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잊을 수가 없다. 그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 나를 오늘의 나로 자라게 해준 것이다.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고 지금도 시련과 고생의 짐을 감당할 수 있어 더 큰 행복을 누리고 있다.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의 완성이다. 그 완성은 인격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대나무가 자랄 때는 마디마디가 완벽해야 큰 나무로 완전해진다. 그 어떤 마디라도 약해지거나 구실을 못하면 그 마디가 병들고 부러지기 때문에 나무 구실을 못한다. 그 주어진 책임은 누구에게나 있다. 게으르거나 삶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인간됨을 사랑하고 값 있는 인생을 원하는 사람은 그것을 즐거운 인생의 의무라고 여긴다. 어떤 사람들은 올라가는 노력이 고생이라고 생각해 편하게 내려가는 길을 택한다. 그가 도달하는 곳은 어둡고 컴컴한 계곡이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히 즐기기 위해 평탄한 길을 택한다.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도달하는 곳은 출발한 곳과 변화가 없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과 인격을 사랑하는 사람은 올라가는 길을 택한다. 등산을 즐기듯 이 노력과 성장을 즐긴다. 그 남모르는 즐거움이 행복인 것이다. 그가 올라서는 곳은 높은 산의 정상일 수도 있다. 그 정상에서 멀리 세상을 내려다보는 사람의 행복은 희열에 가까운 것이다. 나는 두 친구와 같이 여행을 하다가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 머문 일이 있다. 내 주장은 모처럼이 기회니까 알프스까지 올라가자는 것이었는데 동행했던 안병욱 교수는 피곤한데 하루는 쉬자는 생각이었다. 때마침 호텔에 들렀던 이한빈 스위스 한국공사가 가는 절차까지 가르쳐주면서 열차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니까 염려 말고 융프라우봉까지 다녀오라고 했다. 산 밑의 시내는 더운 여름이었는데 한참 올라가니까 가을 풍경으로 바뀌었다. 다시 한두 정거장까지 등산 열차로 올라가니 봄 경치가 펼쳐졌다. 양들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거기에서 등산 열차가 끝나고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 정상에서 내린다. 4,200m의 고지다. 그 정상보다 더 높은 봉우리도 있으나 올라갈 수가 없었다. 정상에서 보는 하늘과 계곡을 메우고 있는 빙하들, 산 밑을 흘러 지나가는 구름대들,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장관을 처음 보고 체험했다. 넋을 잃고 심취되어 시간을 보냈다. 같이 갔던 한 우군 교수는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내려가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올라갈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던 안병우 교수는 이렇게 장엄한 경치와 세상을 남겨두고 어디로 가나 차라리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산 밑으로 와서 기차를 탔다. 자리를 같이 했던 등산객들이 등산 열차를 탔느냐고 물었다. 그랬다고 했다. 옆 사람이 그게 무슨 등산이냐며 우리 셋은 걸어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그 맛은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도보로 고생한 등산객의 즐거움과 만족스러운 행복은 편히 다녀온 우리와 비교가 안 되었을 것이다. 성공과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일 것이다.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공연한 고생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정상의 기쁨은 더했을 것이다. 최근에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사회적으로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내가 잘 아는 한 할머니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있었다. 며느리가 남편과 둘이서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지 아기를 낳아 키우는 고생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란다. 할머니는 이 다음에 늦게 되면 둘이서 외롭게 남을 생각은 못한다면서 만일 어느 편이 먼저 떠나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그 며느리는 임실과 출산, 육아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 고생을 하느냐는 자기유지의 생각을 극복하지 못한 듯 했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들은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며 할머니가 되어 가정을 꾸려가는 책임이 얼마나 고귀하고 행복한 인생의 의무와 축복인지는 생각지 않는다. 내 친구는 40대 중반까지 아이 없이 부부가 단란한 생활을 했다. 우리가 딸애를 하나 입양해 키우라고 권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강한 권유를 늦게야 받아들여 고생을 했다. 그러는 동안에 딸은 성장하고 부모는 늙었다. 대학을 정년퇴임 후에는 그 딸을 중심으로 행복한 노후를 이어가고 있다. 손자들까지 보게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앞장서서 친구들에게 노후에 외롭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게 되었다. 아마 자녀 양육과 교육을 위해 나만큼 고생한 사람은 적을 것이다. 전쟁 때부터 이남 사녀를 키운 셈이다. 가난과 고생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 일하는 의사를 합치면 슬하에 8명이 된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가족이 5명, 법관이 2명이고 애플 회사에 근무하는 외손녀가 있다. 대학원에 재학하는 손자들이 4명이다. 모두가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끝낸 셈이다. 자라나는 증손자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행복한 가족이었다. 내 모친의 소박한 생각이 인구 문제를 걱정하는 정책가들보다 정확했던 것 같다. 애들 많다고 걱정하지 마라. 사람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 다 저 먹을 것은 가지고 나오는 법이란다 라고 하셨다.